흔히들 말하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디기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극단적인 길을 택했겠냐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도피일 뿐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은 거기서 모든 고통이 끝나겠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남겨진 이들은 남은 평생을 끔찍한 죄책감이라는 지옥의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합니다. 내가 그때 걸려온 전화를 받았더라면, 그날 아침 현관문을 나설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줬더라면,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매일 밤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죄악으로 느껴지는 그 처참한 고통을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연인이었던 에이미가 제게 남기고 간 것도 바로 그 숨막히는 지옥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불길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안일해서 제 일상의 피곤함에 눈이 멀어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평소 칼같이 퇴근하던 에이미의 야근이 비정상적으로 잦아졌던 그 무렵부터였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말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에이미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냐고 물어볼 때면 에이미는 그저 초점 없는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깊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천천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그녀의 온도였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지쳐서 그런지 제가 그녀를 위로하려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위로가 와닿지 않는 듯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멸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눈빛. 그때 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어둠 속에서 그녀가 필사적으로 보내고 있던 마지막 구조 신호였다는 걸. 저는 그저 직장 상사가 괴롭혀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우울증이 온 건가 보다 하고 바보같이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곁에서 조용히 기다려주고 다독여주면 다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빌어먹을 오만함이 결국 그녀를 그 차갑고 높은 곳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방은 에이미와 제가 함께 미래를 그리던 공간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단 하루도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집안의 모든 불을 모두 끄고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글을 쓰며 제 뼈를 깎아내는 후회를 쏟아냅니다. 그러면 에이미의 원망 섞인 한숨이 제 귓가에 엉겨 붙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 방에서 조금씩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도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명 창문은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빈틈없이 막아둔 창문인데 방 안의 공기는 매우 찹니다. 보일러 역시 최고 온도로 틀어놓았고 방바닥은 분명 뜨거운데도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시린 기운이 뼛속까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단순히 온도가 낮은 게 아니라 묘하게 습기를 머금은 끈적하고 기분 나쁜 한기 같은, 목덜미에 미세한 솜털이 쭈뼛 서는 느낌 아십니까? 누군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야의 사각지대에 숨어 절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압박감. 코끝을 찌르는 이 냄새도 점점 짙어집니다. 분명 꽉 막힌 내 방 안인데 습하고 매서운 겨울바람 냄새가 제 코를 찌릅니다. 방금 방 안의 기압이 순간적으로 뚝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갑자기 허공으로 훅 꺼지는 것 같은 그 불쾌한 무중력의 감각. 그 기분 나쁜 감각이 방금 제 전신을 거칠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등 뒤에서 무언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분명히 누군가 제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그 형체 없는 것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냉기 때문에 등골을 타고 흐르던 식은땀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와 눈을 마주치게 될 거라는 직감이 온몸의 세포를 찌르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머릿속에서는
비명처럼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지만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목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내려간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의 근육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었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사포로 긁어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제 등 뒤에 서 있는 그것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옷깃이 스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뿜는 서늘하고 습한 기운만큼은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제 목덜미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순간 훅 끼쳐오는 강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현기증을 느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귀가 먹먹해지는 딱 그 느낌이 제 고막을 압박했습니다. 침을 삼켜도 하품을 억지로 해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작은 창문 틈새 하나까지 실리콘으로 막아둔 완벽하게 단절된 방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시작된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거센 바람이라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각막은 찢어질 듯 건조해졌고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어 온몸의 솜털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방 안의 먼지 냄새나 디퓨저 향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밤공기 냄새,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비릿한 흙내음, 그리고 누군가의 입에서 뿜어지는 듯한 아주 진득하고 역겨운 피비린내. 저는 책상을 붙잡은 손에 더욱 핏대를 세웠습니다. 제 몸이 둥둥 떠오르는 것 같았으니까. 이건 환각이 아니다. 에이미가 죽어가며 느꼈을 그 끔찍한 고통이 이 방 안에 물리적인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제 비겁함에 대한 벌을 주려고 그녀가 저를 이 지독한 지옥의 한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거센 폭풍의 한가운데서 제 등 뒤에 바짝 붙어있던 그것의 기척이 아주 천천히 제 귓가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가 아니라 더 끔찍한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귓가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길고 느릿하게 누군가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척의 정체를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에이미. 그 차갑고 퀴퀴한 냄새 속에서 그녀가 평소 즐겨 쓰던 은은한 머스크 향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짙은 피비린내에 절어있긴 했지만 제 연인의 채취를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제 떨리는 두 손 앞에는 그녀가 마지막 날까지 분신처럼 끌어안고 살았던 은색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녀의 유품.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결국 그녀가 제게 보내는 원망이자 애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팠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고독 속에서 죽었다라고 그녀의 영혼이 제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갑게 식은 노트북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식어버린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손끝이 닿는 순간 제 귓속 깊은 곳에서, 아니 제 머리통 안에서 무언가 기괴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두꺼운 뼈가 엄청난 질량에 짓눌려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었습니다. 제 귓속으로 살점이 터지고 짓이겨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연달아 울려 퍼졌고, 그 소름 끼치는 소리에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녀에게 사죄하듯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책상에 엎드린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환청들은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던 그 찰나의 순간에 겪었던 고통의 파편들일 테니까 제 손끝을 타고 그녀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에 절어있던 제 이성이 아주 서서히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공명이나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끌어안고 있는 제 팔뚝에서부터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자결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칼날이 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이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라 합리화하기엔 이 생생한 감각들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제 육체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전 고통으로 일그러진 시야를 억지로 치켜뜨며 제 품에 안긴 에이미의 노트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번도 전원을 켜지 않았던 그녀의 노트북 모니터가 창백한 푸른빛을 뿜어내며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노트북 불빛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리는 끔찍한 고통이 제 전신을 강타했습니다. 제 허리를 받치고 있던 의자가 부서진 것도 아닌데 척추 마디마디가 톱니바퀴에 짓눌려 억지로 역회전하는 것 같은 생생하고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앞이 새빨갛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겪었던 고통이 이런 고통이었을까? 고통으로 일그러진 입술 사이로 핏물이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숨막히는 고통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떨어져 내릴 때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절망과 육체적 고통. 제가 그녀를 외면했던 대가로 그녀의 원혼이 제 육체를 빌려 그 지옥을 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눈물과 핏발로 얼룩진 제 시야 끝에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의 화면이 다시 한번 아른거렸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을 억지로 끔뻑이며 저는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윈도우 로그인 화면이나 에이미의 유서 같은 것이 화면에 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따져봤을 때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저주나 원망의 메시지 같은 건 말입니다. 하지만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은 활짝 열려있는 바탕화면으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질적이고 낯선 창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경련하던 제 몸이 일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칼바람 소리도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환청도 그 순간만큼은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 화면에 띄워져 있던 건 우울증에 힘들어하던 에이미가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으로 보기 힘든 너무도 이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 부서질 것 같은 척추를 억지로 세우며 바닥을 기어 책상 위로 상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입가에서 흐른 핏물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엔 유서처럼 남긴 텍스트 파일이나 우울증에 관한 검색 기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곳에 띄워져 있던 건 아주 일상적인 팝업 창 2개였습니다. 하나는 항공권 결제 완료를 알리는 이메일 창이었습니다. 결제 완료. 태국 코사무이 왕복 항공권. 출국일 8월 23일. 탑승객 총 2명. 그녀가 우울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믿었던 제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제 살을 파먹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떠날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탑승객은 2명. 그중 1명은 에이미의 영문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적힌 다른 탑승객의 이름. 최지훈. 그녀의 직속팀장. 회식 자리에서 제게 웃으며 명함을 건네주었던 사람 좋게 생겼던 그 중년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항공권 팝업창 옆에 켜져 있던 또 다른 팝업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PC 버전으로 로그인되어 있던 에이미의 비밀 메신저 대화방이었습니다. 자기야, 비행기 결제 다 했어. 짐은 조금씩 싸고 있지? 응, 오빠. 퇴근하고 조금씩 챙겨서 오빠 오피스텔에 옮겨두고 있어. 그 사람한테는 당분간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잦아진다고 둘러댔으니까 걱정 마. 스킨십 하려고 귀찮게 굴면 그냥 피곤하다고 짜증내.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마. 알겠지? 안 그래도 벌레 닿는 것 같아서 소름 끼쳐. 빨리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미치겠어. 입술을 비집고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에서는 핏물 같은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입꼬리는
통제력을 잃고 실룩거렸습니다. 벌레가 닿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친다. 야근이 잦아진다고 둘러댔다. 이거였구나. 어질러져 있던 퍼즐이 그제야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돌아오던 그녀에게서 느낀 서늘하고 낯선 냄새. 그건 끔찍한 죽음의 전조나 지하실의 습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채취, 다른 남자의 향수, 다른 남자의 차 안에서 배인, 다른 남자의 냄새였던 겁니다. 제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흠칫 놀라며 저를 밀어내던 그 경멸 어린 눈빛. 저는 그걸 우울증 환자의 깊은 절망이라 착각하고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다며 수천 번 제 가슴을 찢으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눈치챘더라면, 내가 그날 현관을 나설 때 안아줬더라면, 이러면서 저는 바보 천치였습니다. 그녀가 벼랑 끝에서 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저라는 존재를 안전하고 조용하게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남자와 달콤한 미래로 도망치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 완벽하게 야근과 피로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직장 상사의 괴롭힘, 내가 안일해서, 내가 무심해서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내 오만이 만들어낸 지독한 착각이자 완벽한 헛소리였습니다. 에이미는 단 한순간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댄 적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정교하게 짜인 대본 위에서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는 완벽한 연극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게 밤마다 그 직장 상사라는 작자와 낄낄거리며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내 집에서 짐을 빼돌릴 궁리를 하면서 벌레가 닿는 것 같아 소름 끼친다는 그 메신저 속 텍스트가 살아서 꿈틀거리며 시신경을 타고 들어와 뇌수를 파먹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굽은 등을 안쓰럽게 쓸어내리려 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밀어내던 그 서늘한 어깨. 내가 조심스레 건넨 위로의 말에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내쉬던 그 깊고 무거운 한숨. 그 모든 것이 우울증의 징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향한 역겨움과 짜증이었습니다. 슬픔과 자책으로 너덜해진 제 이성은 시뻘건 분노에 잡아먹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핏물이 역류하듯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쳤고 관자놀이의 혈관이 터질 것처럼 펄떡였습니다. 너무 강한 분노에 휩싸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 깊이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숨을 쉬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습니다. 매일 밤 에이미가 제 목을 조르는 상상을 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흘렸던 피눈물은 잃어버린 연인을 향한 애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농락당한 등신 같은 내 꼴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모멸감이 뒤섞인 더럽고 끈적한 진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차라리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너가 지긋지긋해졌다며 제 뺨을 후려치고 떠나갔다면, 그랬다면 적어도 내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이 지옥 같은 환각 속에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진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 순간 분노로 펄펄 끓어오르던 피가 일순간 머리끝에서부터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뇌리에 기괴한 의문 하나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에이미가 그 남자와 태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다면, 나를 버리고 떠날 생각에 들떠 짐을 싸고 비행기표까지 예매해 두었다면, 그렇다면 대체 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아니, 애초에 그녀가 죽긴 한 것일까? 어째서 지금의 난 그녀가 죽었다 확신하고 그녀의 유서를 대신 쓰듯 이런 글을 남기고 있었던 걸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거대한 망상의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새를 빈틈없이 막아둔 실리콘. 그건 누군가 밖에서 저를 가두기 위해 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이미의 원혼이 저를 이 방에 가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이 역겨운 배신을 처음 확인했던 그날 밤, 제 손으로 직접 철물점에서 실리콘 총을 사와 단 한 줌의 공기도, 단 한마디의 비명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발악하듯 쏘아댄 흔적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끈적하고 기분 나쁜 한기.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사포로 긁어내는 것 같은 목구멍의 통증. 그것은 에이미의 원혼이 제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구석에서 붉게 타들어가는 매캐한 연기가 제 폐를 짓이기고 뇌의 세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육체의 단말마였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서늘하고 무거운 기척은 산소가 부족해진 뇌가 만들어낸 지독한 환각이었을 뿐입니다. 뼈가 부서지는 환청 역시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제 턱관절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눈앞이 서서히 흐려집니다. 전신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잔혹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를 벌레로 취급하며 다른 남자와 떠날 준비를 마친 에이미. 그녀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용기조차 없었던 등신 같은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그녀가 없는 세상에서 혼자 남겨질 고독과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 알량한 배신감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이 밀실에 갇히는 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찰나의 순간에도 제 비겁한 뇌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자에게 버림받고 찌질한 놈이 되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우울증에 걸린 연인을 지키지 못해 슬퍼하다 따라 죽는 비운의 로맨티스트라는 구역질나는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 연극 속 주인공에 철저하게 빙의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건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도피이며 남겨진 이들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주는 지옥의 감옥이라고. 이 좁은 방을 연기로 채워가며 제가 마지막으로 바랬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날 죽게 만들었다는 그 끔찍한 죄책감 속에 에이미가 평생 죄책감에 갇혀 살기를. 내 모습을 마주할 에이미에게 끔찍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숨이 끊어지는 이 순간 가장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에이미가 죄책감이라는 지옥에 갇히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나를 벌레로 취급했습니다. 벌레가 죽었다고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코사무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남자와 칵테일을 마시며 드디어 귀찮은 짐덩어리가 알아서 사라져줬다며 깔깔거리며 비웃을 겁니다. 제 죽음은 그녀에게 어떠한 타격도 어떠한 복수도 되지 못합니다. 그녀의 인생은 제 죽음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눈부실 겁니다. 저의 행동은 남겨진 이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위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이 세상에서 가장 등신 같고 가장 초라하며 가장 무의미한 짓거리일 뿐입니다. 저는 죽어서도 에이미에게 복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잊혀질 겁니다. 아니,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숨소리가 잦아드는 이 텅 빈 방 안에는 슬픔도 원망도 복수도 없습니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찌질하고 뼈저리게 초라한 한 남자의 씁쓸한 망상과 헛소리만 맴돌 뿐입니다. 제 죽음이 그녀에게 단 한 줌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죽어봤자 그녀는 슬퍼하기는커녕 비웃을 거라는 이 잔혹한 진실을 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깨달았다면 최소한 그녀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등신 같은 망상을 품고 죽는 이 꼴사나운 모습은 면했을 텐데